예, 안녕하세요. 이번에 AI 개요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까르페디엠의 최종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AI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인공지능이라 하면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능은 지식하고 다르잖아요. 지식은 사람들이, 인류가 그동안 유형이든 무형이든 믿든 안 믿든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얘기를 한다고 하면, 지능이라고 하면 이러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류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또 지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지성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날이 더울 때 옷을 벗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 데나 옷을 벗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어떤 지성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능을 넘어 지성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인공지능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AI라는 게 과연 뭔지, 그리고 AI에 적용되는 기술이 과연 뭔지, 그 중에서도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의 탄생은 다트머스대 컴퓨터 과학자인 존 매커시가 제일 처음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956년 다트머스 회의로 알려진 이 컨퍼런스 모임에서 처음으로 제기가 됐는데, 이 존 매커시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능적 기계를 만드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인공지능은 기계가 지식을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과거에 이제 존 매커시가 이제 연구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자금이 모자라니까 록펠러 재단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연구비 좀 지원해달라. 그 편지에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을 하게 됐고요. 그 용어가 지금까지 이제 굳어져서 이제 공인된 용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는 이 앨런 튜링에 의해서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튜링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튜링 테스트가 뭐냐면, 인공지능, 기계하고 인간하고 서로 이제 어떠한 대화 내지 어떤 게임을 했을 때 제3자가, 격리된 3자가 이거를 보고 어느 게 기계이고 어느 게 인간인지 모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기계는 지능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튜링 테스트예요. 이게 오늘날에도 계속 매년 이 튜링 테스트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계속 감별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효시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이 상당한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돼요. 이때 AI라는 용어가 이제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트머스 회의에서 이제 처음 제기가 되고, 퍼셉트론이라는 이제 뇌신경을 모사한 인공신경 뉴런을 이제 발표가 됩니다. 학술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계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생겨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됐구나. 그래서 정부로부터 특히 이제 군사 이 영역에 많은 이제 연구 투자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받게 되다가 이게 1970년대 초반부터 80년대 초까지 이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한계성이 좀 드러난 거예요. 그 당시에서 이 어떤 뇌신경을 모사한 인공신경이 학술적으로는 발표가 됐지만, 이론적으로는 이걸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데이터도 필요하고 컴퓨터 파워도 필요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퍼셉트론이 엔드나 오화 조건 같은 문제에서는 이게 도입이 가능하나 XOR 문제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게 또 수학적으로 입증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투자가 확 죽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다가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 모든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기보다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가 시스템 형태로 이걸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해서 어떤 통계 기술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통계에 기반한 어떤 인공지능의 그 이론들이 이제 발표가 돼요. 뭐 퍼지 이론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 지식과 경험을 데이터베이스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트론 엔진이 만들어지고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이제 점점 고도화되면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으로서 또 이제 화랑기를 좀 맞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게 계속 이제 발전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고양이 하나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인공지능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한 몇 달간 걸려야 되고 또 컴퓨팅 파워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게 비용 투자 대비 효과가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들이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IBM이라든가 메이저 회사들에서 조금씩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로 지내오다가 IBM의 인공지능 딥블루가 체스 챔피언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1997년에 카스카로프라는 그 당시에는 이 체스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17연승, 19연승 하던 사람이에요. 체스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IBM 딥블루가 이겨버립니다. 1승 3무 1패에서 3전 3패에서 3승 3패에서 한 번 더 이겨서 이제 딥블루가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했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르파라는 그랜드 챌린지에서 자동차 경주대회인데 여기서 또 인공지능이 또 우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딥러닝이 이제 이론이 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이제 왓슨이 제퍼디 퀴즈라고 미국의 유명한 퀴즈 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굉장한 또 세계 챔피언들을 꺾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대단한 사건이냐면 이 제퍼디 퀴즈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퀴즈보다도 더 이제 복잡한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써가고 또 이제 소설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묘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맞추는 그런 대회인데 거기서 인공지능이 그런 거를 모든 거를 다 해석을 해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공지능이 또 이제 화랑기를 맞게 됐고요. 결정적인 결정타가 된 거는 이 바둑에서 알파고가 우리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사실 바둑이라는 영역은 사실은 기계가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한 수를 두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겼죠. 1승 4승 1패로 오히려 이세돌이 이긴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로 대단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됐습니다. 그게 2016년인데 이러면서 우리도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많이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 이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처음에 등장을 하게 되고 그 4차 산업혁명의 하나의 키가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음에는 도대체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이 역할 또는 관심 또 어떤 형태로 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할 것인지를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하는 시간이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 분야는 총 4가지 형태로 이제 분야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 인지 분야가 있고 학습 분야가 있고 추론 분야가 있고 이제 행동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이런 인지 분야가 이제 계속적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했다라고 치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학습 그리고 이 학습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추론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까지 지금 단계가 와 있는 거고요. 미래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우리가 컴퓨터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액티비하게 이제 손이나 발이나 어떤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도 초보 단계로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진화될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 문화를 예시를 들면 이제 개인 비서 영역은 지금 너무나도 이제 많이 만연되어 있죠. 휴대폰에서 다 이제 비서 형태를 하는 인공지능이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스피커가 지금 이제 상용화돼서 널리 보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의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마존 드론 같은 부분들도 지금 인공지능을 탑재해서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구글의 구글 포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지를 내가 이제 구글에 올리게 되면 이 사진들을 이제 구글이 알아서 이제 분류를 해줍니다. 뭐 놀러 간 장면, 뭐 하이킹하는 장면 그런 것들 다 이제 라벨링을 해주죠. 그래서 뭐 내가 등산하면 이제 하이킹이라고 써주고 뭐 졸업하는 졸업사진이면 졸업사진, 생일 파티면 생일 파티 이렇게 그 이미지를 분류를 해서 그 이미지에 맞는 태그들을 다 달아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료 영상 분석 분야에서도 이미지 분석이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뉴스도 그 분석뿐이 아니라 뉴스 이제 기사도 이제 작성하고 있는 영역까지 지금 와 있고요. 그리고 그 왓슨이 그 요리 전문 잡지 본 앗배지랑 공동으로 이제 앱을 하나 출시한 게 있는데 이거는 그 특정 이제 개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들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새로운 요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그리고 이 패션 쪽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놀라운 분야긴 한데 이 마르체사라는 패션 디자인 회사인데 이 회사랑 공동으로 해서 이 드레스를 이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웹상에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패션과 관련된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질감, 그리고 주로 이제 어떤 컬러, 그리고 어떤 스타일의 그 옷을 좋아하더라라고 해서 그 만든 드레스입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가 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드레스를 입고 이제 패션쇼를 하게 되는데 이 패션쇼가 진행이 되는 동안 또 이 패션쇼에 관련된 대화들이 오고 갈 거잖아요. 그 오고 간 데이터를 또 수집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이 드레스에 있는 옷 색깔을 바뀌게 되는, 바꾸는 그런 형태로 이 드레스를 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옷마다 이제 그 특수한 이제 LED를 다 촘촘히 이제 입혀가지고 그 대화에서 이제 난 핑크가 더 나은데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또 싹 핑크로 또 바뀌고 이제 이런 형태까지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분야에서도 이 인공지능이 계속 이제 활발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 데드스카라는 거는 그 플로우 머신이라는 소니에서 만든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이 데드스카라는 이 노래를 작곡을 해요. 이 작곡을 해서 이제 물론 이제 작사는 이제 인간이 하고 작곡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음반을 냈어요. 그래서 공연도 하고 이제 그런 형태까지 지금 와 있고요. 이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AI는 이 렘브란트의 그 미술 작품들을 다 분석을 해요. 뭐 질감, 어떤 형태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서 오히려 그 렘브란트보다 더 렘브란트가 그린 것 같은 그림을 창조해야 됩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어떤 그림들을 또 만들어내는 부분들은 이미 많이 사례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소설이나 그 드라마 대본도 지금 쓰는 단계에 와 있어요. 그 인공지능이 쓴 소설인데 제목도 컴퓨터가 소설 쓰는 날이에요. 여기에 내용이 보면 나는 처음으로 경험한 즐거움에 몸부림치면서 몰두해 글을 써 나간다. 컴퓨터가 소설을 쓴 날 컴퓨터는 스스로의 즐거움을 우선 추구하느라 인간이 맡긴 일을 멈췄다. 이거 인공지능이 쓴 글이에요. 마지막 멘트가 좀 무섭지 않나요? 인간이 맡긴 일을 멈춰버렸다. 이게 어쩌면 인공지능이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의 세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프렌즈 그 드라마를 그동안에 이제 프렌즈의 대본들을 보고 그거에 대한 특성을 이제 분석을 해서 새로운 어떤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자, 인공지능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구분을 해요. 약한 인공지능과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파고라든지 뭐 IBM 왓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약한 인공지능으로 아직까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인간하고 비슷한 어떤 수준으로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을 이제 구현하는 인공지능이고요. 강한 인공지능은 사람과 거의 같은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기계 자체가 이제 자율성과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포함된 그 컴퓨팅 능력을 갖춘 수준을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참고로 이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이제 인공지능 영화거든요. 좀 무섭기도 한데 여기서 나오는 이 엑스 마키나라는 영화가 사실 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돼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게 이 문학 작품에서 그 결말을 짓거나 갈등을 풀기 위해서 뜬금없이 사건을 일으키는 이 플롯 장치를 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좀 영어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하면 God from the machine이에요. 그래서 기계 장치로 내려온 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영화 제목으로 뽑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약한 지능과 그 강한 인공지능 다음은 뭐가 될까요? 바로 슈퍼 AI라고 합니다. 이 슈퍼 AI는 우리가 이제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형태의 그 인공지능이에요. 지금 그 포스터는 그 어벤져스에서 나오는 울트론이라는 그 인공지능이 이제 기계의 몸을 입고 이제 인류를 파괴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영화를 사실 이제 액션 영화고 SF 영화다 보니까 사실 장면 위주로밖에 안 보다 보니까 사실 이 영화가 뜻하는 바를 잘 모르겠었는데 이 울트론이라는 것도 인공지능인데 이 영화를 좀 더 깊이 좀 들여다보면 내용이 뭐냐면 이 울트론을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그 자원도 고갈되고 뭐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인류를 좀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잘 해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울트론이라는 인공지능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자유의지가 들어가고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가 생각하기에 인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인류가 별로 지구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판을 다 갈아 엎어야겠다.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번 재편하겠다라고 해서 이 울트론이 지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인간의 바디를 로봇 바디를 입고 이제 뭐 때려 부수는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막는 과정이 이제 어벤져스하고 이제 싸우는 그런 영화예요. 내용의 깊이를 따져 보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제 이런 정도의 어떤 그 인공지능이 발전하는 걸 우리는 슈퍼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 기반 방법론이 있고 또 하나는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 있습니다. 지식 기반 방법론은 어떤 저장된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고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인간의 지식을 기어의 조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하듯이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되어 온 거를 지식 기반 방법론이라고 하고 대표적인 게 이제 IBM 왓슨이 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방법론은 데이터로부터 출처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이 데이터라는 것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무작위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총망라해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심층 신경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집중 학습을 시키는 것을 데이터 기반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그 알파고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